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교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2영역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의 집단사회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사회사업이란 다양하게 교과서답게 문장으로 쭉 설명을 해놨지만 간결하게 시험 현장에 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집단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의 전통적 영역부터 존재했던 3대 영역의 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1920년대까지는 집단,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그 전문 용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사회사업만 존재하던 것이 1930년대부터 좀 더 섬세하게 한다면 1929년 세계대 공황 이후에 이 전문직 분학이란 이름으로 개별 사회사업에서 집단 사회사업이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이 분화되면서 3대 사업 영역이라고 해서 전통적 사회복지 실천 영역이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 영역으로서 전문가가 현장에서 펼치는 원조활동이자 전문적 활동이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현장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집단이나 집단 성원을 대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펼치는 원조활동이자 전문적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문장은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집단사회사업이란 보통 우리가 그룹워크 옛날에 그냥 줄여서 노트 정렬 땐 그룹워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집단사회사업이라 안에서 집단사회사업의 모체는 집단으로 하며 실제로 대상은 그 집단 내에서 상호관계를 가진 개인 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전문적 활동이다라고 하는 또는 사회복지사의 계획된 목표지향적 활동이다라고 하는 용어로 정리되는 것이 이 그룹워크라고 하는 그룹워크라고 하는 집단사회사업이 되겠습니다.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은 우리가 앞에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배운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의 태동기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을 들고 있는데 자선조직협회는 개별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집단사회는 어디에 자요? 자선조직협회가 아니라 인보관 운동에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인보관 운동은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사회복지관의 기원의 의미를 부여 찾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을 사회복지의 태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집단사회사업의 구성 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케이스워크의 구성, 소위 개별 사회사업의 구성은 펄먼 여사의 펄먼의 4P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4P.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프로블럼을 가진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 왔을 때 사람이 왔을 때 사람이 바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겠지요. 전문 기술이나 역량을 갖춘 곳에서 장소라고 이 문제에서 된다면 장소라고는 또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헬핑 프로세스, 그냥 어떤 과정이라고 억지로 붙여맞춘 것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 앞에는 원조 과정 이렇게 해서 원조 과정에서 프로블럼, 퍼슨, 플레이스 또 그리고 프로세스에서 4P로 개별 사회사업의 4대 구성 요소를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전문가도 넣고 다양한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개별 사회사업의 4대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그러면 집단 사회사업의 구성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집단 성원인 개인 그렇죠? 여기는 퍼슨, 사람. 여기서는 소위 퍼슨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룹이죠.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집단사회사업의 4대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단사회사업의 4대 구성 요소를 이렇게 본다면 집단사회사업의 4대 구성 요소를 보시면 여기 사람과 개별 사회사업의 4대 구성 요소에 사람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헬핑 프로세스의 과정에 누구를 대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휴먼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공통점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 이 4대 구성 요소로 한다면 4대 구성 요소로 말한다면 개별 사회사업의 구성 요소, 집단 사회사업의 구성 요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거는 6대 구성 요소 늘려보면 장소라고는 플레이스.
그리고 목적이라는 purpose. 뭐 있는데 이렇게 6대 구성조로 들여보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바로 장소. 장소라고는 전문 기관이나 시설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역시 장소. 그래서 개별 사유사업과 집단 사유사업의 구성요소의 공통점은 사람과 장소라고 호칭하는 기관시설 두 가지를 공통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단 사유사업의 목적 그리고 집단 사유사업의 일반적 특성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그중에 집단 사유사의 목적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개인은 집단 파란 걸로 나왔거든요. 집단 성원이 되겠어요. 집단 성원의 사유화, 집단 성원의 사유 역기능 예방, 집단 성원의 당면 문제 해결, 집단 성원의 재활. 개인이라고 쓴 것은 집단 성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그러면 당연히 퍼슨뿐만 아니라 집단을 4대 구성 요소의 1, 2로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단의 변화와 성장, 더 나아가서는 자 우리가 인보관 운동의 과거 기원을 본다면 인보관 운동은 뭐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의식개혁과 그를 바탕으로 하는 그 사회 자체의 개선 개량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변화까지 바로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디에서? 인보관 운동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주민 전체 대상의 의식개혁과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 지역사회 자체의 개선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인보관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집단사회사회의 일반적 특성 그러면 뭐 가볍게 몇 가지 본다면 전문사회사회 한 방법이다. 집단 경험과 집단 역학을 중시한다. 클라이언트, 집단 성원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또 민주시민으로 성장 발달을 도모한다. 뭐 이런 등등을 굳이 적지 않더라도 그래서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집단의 한 구성원인 집단 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진정 그 땅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땅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집단 사회 사업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것도 많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집단 사회 사업은 6번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현재의 사회적 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지 강화시키고 손상된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전문적 활동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집단사회사업을 여러분들께 집단사회의 실천의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여기는 그냥 개별화의 원칙 하나 보시는데 뭐 작은 것이 볼 것도 없고 집단사회사업이라 해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집단 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개개인의 역량 강화, 개개인의 사회적 기능 수행 능력 향상, 개개인의 민주시민으로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때문에 개개인입니다. 개개인. 그래서 개별화의 원칙. 집단인데? 그렇지만 집단도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집단 성원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한다는 걸 꼭 봐주셔야 되겠고 수용의 원칙, 참가의 원칙, 체험의 원칙 잘 안 쓰니까 체험의 원칙 봐주시고 갈등 해결 좋고 다음에 규범. 아직은 우리가 집단의 개념을 정리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집단이라고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집단 성원이라면 누구나 규범이란 개념 보셨죠?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예의 없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똑같이 지켜야 한다는 약속, 규칙을 규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집단 사회사업은 거의 집단 성원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지켜야 될 규범이 있고 누구나 다 그 규범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원칙을 규범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계속평가의 원칙, 뭐 오늘날 집단이든 개별 사회사업이든 집단 사회사업이든 지역사회 조직사업이든 간에 사회복지 실천은 시작하기 전부터 사전평가라고 하는 진단평가부터 진행 중에 수시로 행하고 즉각 피드백을 행하는 과정평가로서 형성평가, 끝나고 나서 최종 마무리를 짓는 총괄평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총괄평가, 사후평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에서 계속평가는 기본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다음에 집단사회사업의 실천 원리를 이렇게 무겁게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각 개인의 독특한 차이점을 인식하여 개별화의 원칙이지요. 개별화의 원칙.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어느 집단에 대해서든지 그 집단이 가지는 특징을 인정하여. 특징을 인정하여. 그 때문에 여기 개별화의 원칙에서 집단마다 똑같은 속성을 가진 집단 아니잖아요. 뒤에 보겠지만 집단에는 지지 집단도 있고 교육 집단도 있고 어떤 목적으로 집단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존재 가치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집단마다 그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고려해서 그래서 집단 내에서는 집단 성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또 집단 간에는 집단 간의 차별성을 고려해서 집단 사회사업을 이끌어야 한다 하는 것을 원투에 원체 첫 번째, 두 번째 넣습니다. 다른 과정에 쭉 있지만 이 보시되 가능한 한 오늘날의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워커 중심의 시대와는 달리 클라이언트 중심의 시대로 전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집단 성원들이 가능한 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당면 문제를 가능한 한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단지 도울 수 있는 또는 돕고자 하는 활동이다 하기 때문에 거기 여러분 쭉 내려보시면 8번에 각 구성원들로 하여금 문제 해결 과정에 스스로 관여해야 한다. 이렇게 하죠.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클라이언트 중심에 대해서는 시대에서는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를 클라이언트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집단 사회사업의 장단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단점 중에 여러분들은 장점 정도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 보면은 1대1로 하는 개별 사회사업, 실질적으로 집단 사회사업이 등장하는 그 배경에는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는 엄청나게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286만이었던 미국의 원조 대상이 1,500만, 그 3배수가 이렇게 늘어났을 적에 그를 도울 수 있는 전문가는 그의 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가? 경제성 원리를 따질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1대1로 하던 사회복지 실천을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도모한 것이 1대 다수의 방향으로 넘어갔다. 바로 그것을 집단 사회사업에 한다. 1930년대의 등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경제성, 시간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또 소속감과 동료의식을 형성될 수 있다. 감정 요소가 용이하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러고 있죠. 다 이게 나중에 보면 결국에 이 장점은 집단의 치료 효과. 얄놈이 집단의 치료 효과에서 다시 보겠지만 혼자 살아가는 세상보다는 한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은 살아가는 그 과정은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를 얄놈은 집단의 치료 효과라고 했고 저는 이제 교과서에 물론 집단의 치료 효과는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한 목차를 잡았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에 앞서서 집단 사회사업의 장점이란 개념으로 몇 개를 가져다가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몇 쭉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때 개별 면접의 시도도 용이하다. 사실은 클라이언트는 자발적 클라이언트보다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럴 적에 여럿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같이 뭉쳐 있을 때 그래도 자존심을 덜 상해하면서 이렇게 치료에 참가할 수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우리가 일반화 효과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단점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에 집단 사회사업의 실천 모델. 자, 우리는 개별 사회사업의 실천 모델로서는 우리가 역사순을 한번 판서지 않았습니까? 1920년대부터 처음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등장을 했는데 진단주의, 1930년대에 기능주의, 그리고 또 역시 30년대 심리사회 모델, 1957년에 펄먼의 문제해결 모델, 1960년의 비판 과정을 통해서 1970년 토마스의 행동수정 모델, 1972년에 레인과 앱스테인의 과제 중심 모델, 그런가 하면 1년 후인 1973년에 문제해결 모델의 바탕을 두고 등장한 핑커스와 미나의 4체계 모델, 1975년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모델, 그런가 하면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 심리사회 모델의 현대판, 즉 개인적 심리적 영역보다 사회적 환경적 영역의 역할 비중을 크게 확대시켰던 생활 모델, 또 그런가 하면 유기개인 모델, 또 역량 강화 모델, 이런 등등의 많은 모델들을 개별 사회사업의 모델로 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집단 사회사업의 모델로서는 보통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사회적
목표 모델, 치료 모델, 상호작용 모델 세 가지로 봅니다. 많은 특징을 정리했지만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먼저 사유적 목표 모델. 사유적으로는 왜 집단 사유사업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걸 봤는데 이 전통적 모델로 인보간 운동에서 기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보간 운동에서. 그러면서 집단 이 경험을 통해서 멀어자고 사유적 집단 성원의 사유적 기능 수행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자. 띄어쓰기 안 됐군요. 뭐냐면 집단 성원의 사유적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위 민주란 단어, 진정 이 도움이 필요했던 제 역할도 수행하지 못했던 집단 성원도 그 지역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키우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사유적 목표 모델이 되겠어요. 기원은 인보간 운동에 두고 있는 전통적 모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치료적 모델. 우리가 치료 모델이라고 하는데 치료 모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치료 모델이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료 모델을 보면은 치료 모델은 말 그대로 메디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치료 모델, 세라피라고는 우리가 영어 시험 보는 건 아니고 여기는 실용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한다는 거 봐주시면서 그래서 여기는 당면 문제 해결 그냥 말이 길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집단 성원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해결을 치료 겐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해결에 초점을 두는 이런 실천 모델을 치료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고 치료 모델은 치료는 워커 중심의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 모델은 쭉 읽어보시겠지만 치료 모델은 보통 적극적 개인 모델 또는 과정적 모델, 보통 우리가 적극적 개인 모델이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치료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호작용 모델이 있습니다. 상호작용 모델. 자, 상호작용 모델은 실존주의 철학을 배경으로 한다. 실존주의는 뭐였어요? 인간의 가치를 찾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규명하자.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 우리는 실존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다. 실존주의 철학. 때문에 스스로란 단어, 인본주의 심리학과는 또 다르게 여기는 실존주의는 자기 자신의 건데 여기 때문에 배경으로 하는 인본주의 모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인행사에서 배울 적에 대표적인 학자인 노저스는 이상적 인간상인 자아 실현인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포괄적으로 기능하는 사람, 완전 기능인, 만발 기능인, 완전인, 더 풀리 펑셔널 맨이라고 이렇게 하되 5가지 특징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실존적인 삶, 그리고 실존적인 삶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유, 창조성 이렇게 5가지 특징을 들었거든요. 그때 실존적인 삶을 봤습니다. 실존적인 삶의 특징은 바로 스스로예요. 스스로. 앞에서 봤던 사유적 목표 모델, 참된 주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도록 집단 성원의 사유적 기능, 수행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치료 모델, 당면 문제, 집단 성원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 목표를 누가 세웠어? 이미 사회복지 실천, 집단 사회복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사전에 설정되어 놓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집단 사회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호작용 모델은 집단의 목적을 과정을 통한 상호 과정 중에 정합니다.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목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성원들 스스로가 진행 중에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호작용 모델. 그 때문에 집단 성원들 각자 스스로 자율성,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할 때 그들의 관계를 조성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집단 사회사업의 역할은 바로 이 중개자, 매개자 이런 역할들을 강조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사회사업의 유형은 출제 비중은 좀 미미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유적 목표 모델, 치료 모델,
상호작용 모델이 있다. 그 정도 가지고 가시고 전통적 모델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집단 사유사업 그러면은 보통 전통적 모델인 사회적 목표 모델을 들고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떠드는데 집단이란 무엇이냐? 집단. 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집단이라고 여기 쭉 나와 있죠. 집단.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여기 집단의 구성 요소. 집단의 구성 요건. 집단의 구성 요건은 복수의 구성원. 2명 이상이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공동체 의식. 공동체 의식은 교재에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동체 의식을 소속감 또는 다른 책에서는 유대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공동체 의식 속에서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관심사. 책에는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 그랬는데 공통의 목적에 비중을 두면 개념이 조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목적이나 관심사라고 3번에 적고 있지만 관심사라고 적는 것이 보다 집단에 가까운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상호작용,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규범을 지켜나갈 때 이 5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집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 모두 충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만 빠지더라도 집단이라고 하는 데는 좀 서운한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집단의 특성 당연히 보시고 집단의 특성 보십니다. 그래서 집단의 특성 보시는데 그러면 집단의 구조가 나와 있지요. 집단의 구조. 집단의 구조도 여러 번 수준에서 이미 집단의 구조를 볼 적에 집단 구성원의 성향을 가지고 동질 집단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질 집단으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뭘 설명을 하겠습니까? 다음에 집단의 크기. 집단의 크기. 우리가 집단의 크기 그러면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렇지만 모든 집단이 꼭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장수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때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가능한 한 적당할 때가 좋다. 적당한 것은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이렇게 어릴수록 숫자가 적고 10명 이내가 바람직하다. 그 정도. 그다음에 몇 번에 어느 정도 기간에 한 번을 만나야 되는가. 회귀의 빈도나 기간도 있지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만날 때는 날마다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이나 심리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빈도가 일주일에 한 번, 만약에 환경 쪽에 가깝다면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집중적으로 이런 집단은 일주일에 몇 번도 만나지만 보통 대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보통 우리가 실천이나 상담 보면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그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보통 한 2시간까지도 기간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만 2주일에 한 번 만난다면 한 길어봤자 1시간 이내 아니면 90분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도와 회귀의 길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 개방형 집단, 폐쇄형 집단. 개방형 집단, 폐쇄형 집단 아시죠? 우리가 인행사에서 배운 것처럼 개방 집단, 폐쇄 집단 이렇게 할 적에는 개방, 폐쇄 이것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 개방형 집단, 집단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집단 성원의 진입과 탈퇴가 열려 있으면 자유로우면 개방형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집단 성원들의 진입과 탈퇴가 아예 막아져 있으면 그건 폐쇄형 집단이라고 부른다기 때문에 개방 폐쇄형 집단은 그냥 내려볼까요? 그래서 여기 개방형 집단은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그래서 폐쇄형 집단은 집단 구성원이 정해져 있는 그야말로 진입과 탈퇴가 이미 금지되어 있는 집단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집단의 기능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집단의 유지 기능 당연하지요. 우리가 지역사회의 기능에서도 탈코트 파슨스가 아질, 집단이든 조직이든 지역사회든 아니면 하물며 개개인이든 간에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살아남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는 아답테이션 기능, 또 그러면 현상을 유지하면서 안정을 유지하려는 유지 기능,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설정된 목적을 또는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 목적 달성 기능, 또 그러면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또는 발전시키는 이런 기능으로서 네이턴트 벤턴 메인티넌스
이런 그 유형 유지기능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집단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처럼 집단의 유지 기능도 있고 집단의 유지 기능 뭐 다른 거 없지요? 다음에 목적 달성 기능, goal attainment라는 목적 달성 기능. 또 그런가 하면은 뭐 등등 이것만 있는 등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집단의 유형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있지만 저도 이제 교재를 쓰면서 좀 늘린 것이 집단에 넣어야 되나 지역사회 유형은 넣어야 되나 할 적에 여기 테니스의 분류 여러분 기본상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공동사유와 이익사유를 하던 테니스의 분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에서 배운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분류는 여기 쿨리의 분류를 쓰고 있지. 쿨리의 분류. 쿨리는 구성원의 접촉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차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원들 간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 집단은 1차 집단, 간접적으로 접촉을 하는 듯이 느낌으로써 만들어지는 집단은 2차 집단이라고 하는데 가족은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연속되어지는 이런 1차 집단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직접적이고 친밀한 대면적 접촉을 가지고 만나는 집단으로서 여기는 보통 우리가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 촌락이나 문중, 오늘날 사회에는 촌락에 가도 전부 객지 사람들이 펜션 지어서 와 있지 본래 토박이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제 고향도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많던 세 줄, 네 줄 서서 제사를 지내던 그 기억을 생각해 보면 마루 토박 이렇게 쭉 서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데 생각해 보면 지금 가면은 제사를 총선이 저 혼자 지내야 되는 다 객지로 서울로 나와 있어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됐거든요. 그 때문에 촌락마저도 있는 사람들이 알지도 저기 우리 동네 사람인가라고 할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 문중 자체도 이제는 문중들도 단지 어떤 도청 소재지나 이런 국내에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또 해외로 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중 자체도 서로 만남이 없고 그렇습니다. 하물며 저도 이렇게 부끄럽게도 시제 엊그저께 있다는데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저도 참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놀이집단, 애들의 놀이집단 이 정도까지는 직접적 접촉을 통한 1차 집단이라고 하지만 나머지를 1차 집단, 나머지에서 1차 집단을 찾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속감 유무에 따라서 썸너의 분류가 있는데 내집단과 외집단이 있습니다. 내집단과 외집단. 내집단은 우리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외집단은 그들 집단. 언제나 이 표현은 우리는 이런 표현이나 나는 우리 아파트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동문회에서는 우리 학교에서는 쉽게 그냥 우리라는 단어가 그냥 형용사로 앞에 붙어서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내 집단입니다. 외집단이라고 하는 그들 우리란 단어가 붙지 않으면 그들 집단인데 이들은 상대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국가 간 월드컵 경기 열 적에 우리나라 선수와 다른 나라 선수들 볼 때는 우리나라 선수 한 사람에 대해서 차별 의식 없이 그냥 열화와 같은 성원을 이렇게 하고 또 기아에서 하는 것처럼 삐끼춤을 추면서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흩어지면 이제는 국내 리그전으로 바뀌면 정강이 걷어 차버리라고 합니다. 라고 할 적에 어제만 하더라도 국가대표 우리 그때 참 잘했지. 패스 좋았어 라고 했던 우리 집단의 한 성원을 그로부터 한 일주일 후에 국내 리그전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단, 의 집단의 표현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고 봐주셔야 돼. 특징은 아시겠지요? 그래서 내 집단, 의 집단으로 나눠보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집단 사회에 대해서 또 그런가 하면 개방성에 따라서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들으면 개방성에 따라서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으로 아까 본 것처럼 새로운 성원의 진퇴 맞아요. 새로운 성원의 진입과 기존 성원의 탈퇴를 자유롭게 허용하면 개방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집단 성원의 진퇴가 금지되어 있으면 폐쇄 집단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 때문에 여기 개방 집단에서 진퇴 성원들의 진퇴가 허용되면 여기는 개방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고 금지되어 있으면 이것은
폐쇄 집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많은 문장은 적어주지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동에 따라서는 표현적 집단, 수단적 집단, 또 형성 원인에 따라서는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자조 집단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자조 집단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되 뒤에서 같이 정리할 겁니다. 이 중에 여기 형성 원인에 따라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으로 나눈 걸 기억하시되 자조 집단을 여러분들이 읽어 놓으시면 됩니다.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치료 집단이라는 말을 갑자기 끄집어내. 요 말은 뭔 말이냐? 요 말. 자, 문장이 너무 기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집단의 유형은 다양한 거 있지만 여기에서는 형성 원인에 따라서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형성 원인에 따라. 자연 집단은 먼저 모임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정하는 이 모임 자체를 자연 집단이라고 합니다. 보통 또래 집단이나 어린 나이에 있던 프레이 그룹이라는 놀이 집단과 같은 것은 자연 집단이죠. 그러다가 점차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니라 공부도 하면서 우리가 만나면 1시간 공부하고 놀지 않았는지 목적을 나중에 설정하게 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에 비해서 형성 집단은 아예 처음부터 목적을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을 결집하게 되는, 구성원들을 모집하게 되는 이런 집단은 형성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이 목적을 어디다 두는 거 가지고 우리가 과업 집단과 치료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과업 집단을 가지고 과업 집단은 목적 자체가 집단의 과업안수에 있는 겁니다. 집단의 과업안수에 있는. 그 때문에 우리가 무슨 팀, 프로젝트 팀, 매트리스 조직, 에드호크라시, 뭐 이런 식으로 불리우는 또는 타스크포스, 위원회 이런 집단들은 아예 집단 자체의 과업안수를 위해서 설정한 집단이기 때문에 형성 집단 중에 과업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치료 집단은 성원들의 욕구 충족이나 성원들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면 치료 집단,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런 치료 집단에는 지지 집단도 있고 교육 집단도 있고 성장 집단도 있고 치유 집단도 있고 사회화 집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료 집단은 내가 굳이 영어까지 쓴 이유는 밑에 네 번째 치유 집단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책들은 치료 집단은 겹치고 있는데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크게는 일반적으로 치료 집단, 트리트먼트, 당면 문제를 다루는 이런 해결하는 이런 트리트먼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치유 집단은 집단 성원의 당면 문제 해결을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세라피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를 쓴 거고 지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동종의 문제를 가진 공통의 문제. 같은 아픔이라 그냥 어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공통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서로 아픈 가슴을 교감하기도 하고 서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기도 하는 이런 집단을 지지 집단이라고 하는데 왜 서포티브라고 했을까? 바로 이럴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이끌어갈 적에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집단은 지지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바로 자조 집단입니다. 자조 집단은 뭘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병상련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서로 그 아픔에 대하여 교감도 하고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도 교류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누가 한다? 지지집단은 사회복지사가 서포트해 주는 것이고 자조집단은 집단 성원들 스스로가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갈 때 자조집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유형이나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진행 과정은 비슷하지만 누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가느냐라고 할 적에 사회복지사가 지지집단, 집단 성원들 스스로가 자조집단 이렇게 부르고 있어서 아까 여러분들 보고 읽어보라고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집단은 정보나 지식이나 또는 기술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두는 집단, 성장은 잠재력, 집단 성원들의 잠재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이끌어가는 것은 성장집단, 집단 성원들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세라피 그룹, 소위 치유집단, 사유화 집단은 사유적 기능,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사유화 집단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성집단은 앞에서 제목만 보고 넘어왔죠. 이렇게 형성 원인에 따라서 자연집단과 형성집단으로 나누되 형성집단은 그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를 가지고 과업집단, 치료집단을 나눈다.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치료집단 중에서도 지지집단과 자조집단의 비교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자, 이제는 다시 교재를 보여서 보면 교육집단. 자, 여기 읽어보시면 됩니다. 교육집단. 그래서 이 교육집단 있죠? 교육집단. 여러분들 교육집단을 보시면 당연히 어떤 성원들에게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는 성장집단은 집단 성원의 잠재력 향상에 초점을 두는 치유집단은 집단 성원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이런 집단을 세라피, 이건 세라피라고 그랬지요. 세라피. 또 그런가 하면 지지집단,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지지집단. 해서 여러분들 지지집단은 꼭 자조집단과 비교하되 누가 중심적 역할을 한다? 지지집단은 사회복지사가, 자조집단은 집단 성원들 스스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는 과업집단을 주류했지만 그 목적 자체를 어디다 둔다? 과업집단은 목적 자체를 집단의 과업안수에 둔다 해서 대부분이 기관과에서 다 되어 있지요. 조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참 만남 집단이나 훈련 집단이나 T그룹 등등으로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집단 지도력이 있는데 이 집단 지도력은 우리가 집단 지도력, 공동 지도력 어찌 보면 행정론에서 또 배우게 되는 리더십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집단 성원들이 복수의 개념이죠. 복수의 구성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단 2명이 모여 있어도 지도성을 발휘하는 부하들이나 구성원들을 어떤 목적이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나 그 행사하는 영향력을 지도력이라고 하는데 집단, 지도자가 집단 성원들에 대하여 행사하는 영향력을 1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집단 지도력, 2인 이상의 지도자들이 나선다면 공동 지도력이라고 한다는 것을 미리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집단 지도력 이렇게 되어 있죠. 집단 지도력. 때문에 말은 걸지만 집단 지도자. 그냥 집단 지도자 1인은 특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특정 위치를 정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지. 1인의 영향력을 이렇게 집단 지도력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집단 지도력의 이론들이 있는데 보시고 집단 지도성의 유형 당연히 권위적 지도자, 민주적 지도자, 방임적 지도자 뭐 레빈이 말한 그 지도성 유형의 한 유형인데 그냥 이런 지도자가 있다. 그다음에 집단 지도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환경 요구나 전문적 지식이나 뭐 이런 등등이 집단 지도자가 행사하는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그런가 하면은 안 보여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집단 지도력 유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이처럼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또 지도자가 얼마나 폭넓은 지식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러면 그에 따라서 결정을 얼마나 부하 직원들이나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느냐 이런 등등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해서 한번 일별 정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집단 지도자의 역할은 결국에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대동소이합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사회복지사는 얼마나 수십 수백 가지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그걸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20개 정리해 놓고 사회복지사의 역할, 집단사회복지사의 역할, 지역사회 조직 사업의 지역사회 조직 사업가의 역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등으로 예를 들어볼 수 있다. 우리는 개별 사회사업가의 역할 또는 개별 사회복지사의 역할 중에 특히 다 알 수 있겠지만 특히 중개자의 역할과 중재자의 역할에서만 혼동되지 말자, 착시하지 말자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것처럼 이런 등의 역할을 한다. 이런 등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런 등의 역할을 한다고 예로 들어볼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집단 지도자의 힘, 집단 지도자가 집단 성원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으로서는 속성적인 거기에 보면 속성적인 힘. 이건 뭐 좀 자질이죠. 자질. 또는 특성.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은 속성적인 힘이라 하고 실제적인 힘, 실제적인 얼마나 집단 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느냐가 실제 가시화되느냐, 실제 느낄 수 있느냐를 가지고는 보상적인 힘. 우리가 말을 잘 들으면 무엇이 돌아오지? 우리가 행정론을 배우면 거래적 지도자라고 표현되는데 보상적인 힘, 또 강제력, 그렇지요? 전제 국가와 같은 또는 권위적 지도자와 같은 사람은 강제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또 합법적인 힘, 관료제와 같은 경우 관료제 하에 지도자들은 합법적인 힘을 가지고 할 거예요. 또 어떤 목표 달성에는 목표에 관련된 중거적인 힘, 또 전문가의 힘 이런 등등이 실제적인 힘으로서 지휘했다 해서 굵은 글씨로 보상적인 힘, 강제적인 힘, 중거적인 힘, 또 전문가의 힘, 합법적인 힘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합법적인 힘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집단의 지도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도성의 개념 똑같이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리더십의 개념을 결국에 집단 지도자는 집단과 집단 성원들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를 집단 지도성, 집단 지도력 또는 그룹 리더십이라고 한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집단 지도성, 지도자의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서는 응집력 강화, 휴합 준비, 효과적 활동 관리 또는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자극, 또 집단 활동의 구조화 등을 들어볼 수 있다. 굵은 글씨만 일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집단 사회복지사의 계획기술로서는 생생은 나눠 있지만 크게 1번에 집단 사회복지사에 보면은 자, 이건 집단 과정 촉진 기술. 집단 과정을 촉진하는 기술이 있다. 집단 과정을 촉진하는 기술. 그냥 굵은 글씨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가 하면 당연히 집단 사유사업도 많은 자료 수집과 그에 대한 사정 기술이 있어야 구체적인 실천, 사유사업에 진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자료 수집 및, 여기는 잘못됐군요. 여기는 자료 수집 및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도, 소위 접수, 다음에 자료 수집, 다음에 사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자가 글자가 바뀌었네요. 자료 수집 및 사정 기술. 또 그런가 하면 실제 실행에 옮기는 행동 기술, 행동 기술과 같은 경우 있죠. 행동 기술. 또 그럼 등등해서 같이 이렇게 묶어놨습니다만 작은 글같이 볼 것 없으니까 이렇게 이런 등의 기술을 발휘한다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공동지도력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인의 집단 지도자가 집단 성원들에서 행사하는 힘이나 영향력은 집단 지도력, 집단 지도성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2인 이상의 지도자가 집단 성원들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걸 공동지도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지도력의 장점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지도자, 복수의 구성원이 지도성을 발휘할 때 나타나는 이 공동지도력의 단점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권력 다툼이나 갈등이나 경쟁 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에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타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나오는 이런 경쟁 관계나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집단이 양극화 양상을 띌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지도자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치료 효과를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문제 등등을 우리가 단점에서 그래서 장점은 말 안 해도 힘을 합치는 거니까 말 안 해도 알 것이고 단점을 가지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 지도력에도 유의점과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데 유의점은 뭐 굳이 안 봐도 되고 여러분들은 해결을 위한 방법 이렇게 그래서 공동의 지도자가 두 명의 지도자가 서로 집단을 지도할 때 정기적으로 만나 토론하고 공동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갈등이 성원들에게까지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뻔한 착한 성원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을 집단 내에서 해결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또 그런 갈등에 부정적인 면이 있을 때 지도자를 활용하기 전에 신중한 어떤 절차, 어떤 심사숙고의 과정도 필요하다. 뭐 줄아져서겠지요. 그래서 뭐 3번 정도 정도하고 나머지 1번, 2번은 그냥 정형화된 이런 해결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단 사회사업에서 유형과 그리고 집단 지도성인 집단 지도력, 공동 지도력까지 일별을 해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집단의 발달 과정을 핵심으로 해서 우아래와 기록론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